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그 구속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구속의 절차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중 구속, 별건 구속 관련된 것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 우리가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뿐만 아니라 접견교통권,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권, 그다음에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효력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는 저기 빨간선을 했지만 그냥 사건 단위설이 통설 판례 입장에 인단위설이라는 거는 이건 인정이 안 된다. 왜냐면은 인단위설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반 영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대립은 없어요. 그러므로 다 사건 단위설에 따라 판단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범죄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단위별로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까지 한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 여기 보는 것처럼 사건 단위설에 의하면 일정 범죄 사실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해서 다시 별개의 범죄 사실, 자, 이 범죄 사실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별개의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정한 범죄 사실로 구속된 사람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범죄 사실로 또 받아가지고 구속기간을 쭉 연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밑에 보는 것처럼 문제는 수서법원이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자, 그러므로 얘가 뭐 명예훼손죄로 구속 재판받고 있는데 폭행죄로 또 영장을 받아가지고 명예훼손죄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 6개월 지나기 전에 폭행죄로 또 받아가지고 계속 구속해가지고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걸 이중구속이라 하는데 이중구속에 대해서 소극설적 의미가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학설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구속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 우리도 형사정법은 구속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이미 상정하고 있다,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법상 허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법조문 보면은 81조에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돼 가지고 재판받는 사람이죠.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구속돼가 재판받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미 81조가 구속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면 여기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은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 그러니까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그다음에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구속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본건, 원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는데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이 뭐 업무상 횡령이다. 근데 이에 대한 구속 요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 뭐 명예훼손죄, 뭐 횡령보다 좀 가볍다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명예훼손을 구속한 다음에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의 횡령 이런 것들을 수사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그럼 별건 구속이라 하는데 별건 구속은 위법 수사다. 위법 수사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이유를 제시하는데 자, 본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업무상 특경법상 업무상 행위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효과가 생기는 결과이므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그 영장실질심사만 이루어졌지 횡령죄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건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결국 별건 후에 명예훼손죄로 구속해가지고 수사하면서 결국 그 횡령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제한하는 형사법의 취지와도 반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별건 구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구속은 대법원 판례가 허용하고 별건 구속은 뭐 학설이나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자, 문제는 뭐냐? 별건 구속과 여죄 수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자, 여죄 수사라고 하는 건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죠. 즉, 본건에 대한 구속의 기회에 구속된 피해자의 다른 여죄, 나머지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것 가능하겠냐?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돼요.
그러므로 별건 구속과 여죄 수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여죄 수사는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론상으로 수업 시간에 별건 구속은 안 돼요. 여죄 수사는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실무에서는 수사상에서 여죄 수사인지 별건 구속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는 아닌데 여러 교과서들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죄 수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 도중에 스스로 여죄를 자백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수사해야겠죠. 그다음에 구속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의 비중이 여죄에 대한 수사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게 되게 강력 범죄인데 강력 범죄에 대해서 경비 범죄를 얘가 풀었다. 그럼 경비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죄가 영장기재 범죄 사실보다 경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다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죄가 영장기재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건 거의 뭐 사건의 동일성 정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죄 수사로 허용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중구속 법원의 이중구속 판례 다수는 안 된다 하지만 판례는 된다 그런다. 별건구속 확설 판례가 다 안 된다 그런다. 여죄 수사는 되긴 되는데 구별하기 힘든데 이런 것들을 여죄 수사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체포 구속해가지고 구속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구속을 했을 때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제 나눠드린 형사법 연습 강의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올해 본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본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체포 구속된 자가 석방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후로 나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자, 체포 구속됐다. 그러니까 대인적 강제 처분이 됐다.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어, 강제 급하니까 이게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현재 구속이나 체포가 돼 있어요. 뭐 구속돼 있는 거죠. 실제로 대인적 강제 처분 중에서 구속돼 있는 경우에, 응? 구속돼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공소 제기 후, 공소 제기 전으로 나눠가지고 기소 전에 이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 후에는 보석 신청을 하면 돼요. 보석 신청을 하고 공소 제기 전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뒤쪽에 배워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이 구속 적부 심사랑 보석은 기본적으로 점수 배점이 뭐 3점씩 돼 있었지만 이거 이외에 나머지 제도들도 알고 있느냐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차의 흐름상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 심사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권리, 기소 전에 보석 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권리다. 근데 이 구속된 사람을 풀어내는 방법은 구속적부심사라든가 보석 말고도 이런 제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속의 집행정지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여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근데 이건 직권이에요. 직권인데 피의자와 피고인은 뭐요? 신청권이 없다는 겁니다. 신청권이 없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건 뭐냐? 즉 직권 발동의 요청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정경심 교수, 조 교수님 사모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구속 집행정지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근데 권리는 아닌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무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직권 사항이지만 신청권은 없지만 직권 발동의 의미로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자, 구속에 이제 실효가 나오는데 구속에 실효 관련돼 가지고 구속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영장을 실효시키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권도 가능하고 청구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게 뭐다? 이거는 이제 구속 관련돼 가지고 93조는 피고인에 관련된 거고 이 피의자는 204조의 법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같은 경우도 구속 전에는 그러니까 기소 전에는 204조에 의해서 그다음에 기소 후에는 209조에 의해서 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당연 실효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인적 강제 처분 관련된 구속과
그것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을 다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체포 구속된 자, 즉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국가 구금시설에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체포 구속된 자가 어떤 권리들을 갖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접경교통권. 이 접경교통권은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 아니면은 뭐 비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인데 체포 구속된 때부터 아니면 체포 구속되기 전부터도 체포 구속된 때부터 쭉 계속 인정된다. 근데 체포 구속 적부심과 보석 관련돼 가지고 차이가 뭐냐? 이거는 기소 전후죠. 공소제기 전에는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에는 기소 후에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요번 작년인가 올해 모의 시험에 나온 게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차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들한테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경교통권 그래가지고 접경교통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자 기본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 비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 어떤 것들이 살펴보고 이 접경교통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 시의 구제 방법이 뭐냐 요것만 싹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 이거는 제한 못해요. 헌법상 권리고 본질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 못한다. 근데 비변호인과는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즉 형의 집행 및 실효 등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집행법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그 개념만 이해해 두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경교통권의 큰 의미, 접경교통권이 가지고 있는 뭐 권리다 그랬을 때 권능으로 나온다? 권리를 이루고 있는 권능들, 뭐 사법상의 권능이라고 보는데 이 접경교통권을 이루고 있는 권리들은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접견하고 수수하고 물건을 받고 그다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견, 수수, 수진권이 접경교통권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친지 등과 접견하고 만나고 서로나 물건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진권 이런 것들이 접경교통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자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은 뭐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뭐요? 얘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얘네는 제한이 가능하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은 뭐 체포 구속된 자의 정신적 주사 고통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하며 충분한 방어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체를 보면은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된 자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다음에 감정 유체에 구금된 자, 즉 어떤 감정 유체나 정신병원에 구금된 자 당연히 인정되고 여기 보면은 체포 구속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도 가능해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이주원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안 써놨는데 뭐 이재성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까지도 다 인정해야 된다. 법에는 뭐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된 자, 구속된 자 이렇게 되는데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조사를 받다가 수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접경교통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뭐 일부 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 접경교통권은 접견, 수수, 그다음에 수진 요 세 가지 원리인데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변호인은 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변호인이 아니고 현재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 체포 구속된 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경교통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누구냐? 선임을 의뢰받은 자는 당연히고 스스로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 뭐 사회적으로 흉악범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국선 변호인이 아직 붙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저 사람의 변호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접경교통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34조에서 되려는 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데에도 형사성법 34조에서 정한 아니라고 봐. 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봐.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까지 여기 포함되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자유로운 접견
자유로운 접견 교통의 보장이라 가지고 변호인의 접견은 감시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접견의 교통을 보장합니다. 자유로운 접견 교통을 보장하는데 자,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한이 상대 아주 한 오래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제한 둘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서 자유로운 접견이란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 불가하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의 접견에 대한 비밀 보장한다. 접견. 교도관이나 경찰관 등의 참여는 무조건 무효이고 단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물건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위험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고 의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한다. 일단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은 무조건 허용된다.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접견 교통권을 침해했다는 걸 보면은 이런 거죠. 접견 신청을 했는데 어, 접견 신청이 경과도록 뭐 접견 불허 처분과 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접견 불허 처분과 동일한 거다. 그다음에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거, 이거 91년도에 안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변호인 접견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하는 거. 횟수 제한 안 된다는 거죠. 시간 제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행에,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구속돼 있는 피의자하고 변호인이 공범 관계였다는 것이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접견 교통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침해다라고 본 사안이고 여기는 침해가 아니라는 건 어떤 보안을 위해서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관찰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봤지만은 교도관이라든가 경찰관이 참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멀리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저 멀리서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지켜볼 수 있는데 이 CCTV는 영상만 녹화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음성 녹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도까지 허용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면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변호사들하고 뭐 한잔하면서 물어보면 변호사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교도소하고 구치소에서 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상당히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게 견학 가봤는지 법대생들은 견학을 가보는데 로스쿨생들은 견학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변호인 접견실은 접촉 면허가 가능해요. 시간 제한도 없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나 비변호인들과의 접촉은 기본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저기 플라스틱 막으로 돼 있는 데서 마이크로만 얘기하게 돼 있죠. 자, 근데 그런 접견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들한테도 그런 상태에서 접견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엄청난 제한이다라고 변호사들이 많이 뭐 이의 제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러는 게 야, 그러면은 뭐 저기 뭐야 헌법소원을 내든지 뭘 해봐라고 근데 좀 애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이 일부 실질적으로 뭐 침해된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거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건 침해, 이런 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여기 보처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뭐 법률에 의한 제한, 여기처럼 공범죄와 공모의 증거인멸의 방지, 그다음에 안전확보를 위하여 형집행법, 여기서 말하는 형집행법이라는 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행정법이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줄여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하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다. 당연히 경찰관서에 있는 유치장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비변호인과의 접견 통과를 제한하는데 결정에 의한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아니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에 상당한 염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접견의 금지, 서류나 물건에 대한 검열과 압수 및 수수 금지. 그다음에 접견 금지는 전면적 금지인데 금지도 가능하고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금지도 가능하고 하지만 단 의류, 양식, 의료품, 수수 금지 압수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아닌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은 전면적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예로 여러분들이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 가지고 최순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접견교통을 전면적으로 제한해달라고 전면적으로 제한했었죠. 그 변호인과 접견교통을 이외에는 누구도 못 만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내미하고도 못 만나겠는데 그것이 과도한 제한 아니냐. 근데 법에 이렇게 있어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자, 그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냐? 여기 보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제한 규정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여기 보면 209조에서 91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되냐? 그 제한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이 결정한다는 견해, 뭐 법원이 결정한다는 견해인데 뭐 이건 뭐 학자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아직 공소되기 전이니까 수사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와 관련된 판례는 명확하게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인이든 비변호인이든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잘 기억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 즉 제한하는 결정에서는 법원은 항고, 수사기관은 준항고로 취소 변경 가능하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 이건 다 증거능력 부정돼요. 근데 이때 증거능력 부정되는 것보다 이건 위수중으로 증거능력 부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증거능력 부정되기 때문에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이나 진술이 이루어졌다? 위수중에서 증거능력 부정, 절대적으로 부정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데 그런 이의 제기 이외에 뭐가 가능하냐? 국가배상이라든가 헌법소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아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구나 국가배상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 중에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관련된 얘기를 마쳤고 다음으로는 체포 구속된 사람의 적부심사. 이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 것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계속 있느냐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포 구속 적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부심사는 이 적부라고 하는 건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포 구속된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것만이에요. 체포 구속된 피고인은 뭐라고 할까? 피고인 공소 제기됐다. 피고인은 나중에 보석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제기되기 전에 기소 전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뭐 헌법상에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형사법에서의 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장을 위해 체포 구속 시 검사 사경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적부심사 청구 과정은 피의자가 지정한 자. 이게 뭐 한다 그랬어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체포된 사람, 구속된 사람 뭐요? 체포할 때나 구속할 때는 뭐요? 영장이 있으면 영장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한 다음에 체포나 구속 후에는 뭐요? 체포 사실이나 구속 사실을 관련자들한테 고지해주고 당사자와 관련자들한테는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면 고지해 준다 그랬죠. 그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와 관련된 이제 고지 의무가 있다.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 불법 수사에 대한 견제 의무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항고 심사에 항고심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장 발부한 거, 좋았어. 근데 그 영장이 제대로 발부된 것인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항고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앞에서 봤지만 변호인 선임권자보다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훨씬 넓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그다음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가능하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세 가지 체포뿐만 아니라 여기도 뭐요? 적부심사 청구하는데 임의 동행으로 사실상 신체 구속된 피해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사인에 의해서 불법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이건 인정 안 돼요. 이건 수사기관의 불법에 대한 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불법 체포가 됐다. 그럼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대상이지 않고 이건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자는 피의자와 적부심사 청구권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구 사유로 보면 이건 뭐냐? 체포 구속의 적부. 얘가 적법했냐, 불법했느냐. 그다음에 필요성. 그러니까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다 심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경우냐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부당한 경우의 예로 이런 것들이죠. 자, 체포 구속을 할 때 체포 구속 자체는 적법했어요. 체포 구속은 체포 사유도 있었고, 아니 구속 사유도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얘를 구속했는데 뭐 사기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 가지고 금액이 크니까 구속부터 했어요. 근데 얘가 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을 다 변상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뭐 고소가 취소됐다. 뭐 친고죄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일반 범죄 고소가 취소됐다. 그럴 때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당한 경우에 판단해가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엔 체포구속 적부심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심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체포 구속 당시가 아니라 체포 구속할 당시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럼 구속영장 발부 당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의 필요성까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적부심사 시, 적부심사 시를 기준으로 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관련돼 가지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는 일반적으로 잘 청구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은 체포 시간이 48시간이 정지된다 그랬죠. 근데 이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48시간 이내에 심사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요. 그럼 토탈 거의 뭐 48시간, 24시간이니까 62시간 내에 이 시간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이게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체포는 48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는 거의 실무상 활용을 안 했고 구속적부 심사도 활용을 잘 안 했어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해준 영장을 이 관련돼 가지고 이쪽 재판부에서 소법원에서 해주겠냐, 뭐 다른 소법원에 이쪽 다른 재판부의 판사가 해주겠냐, 잘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 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이었다가 국가안보실장 했던 분 있죠. 뭐 박근혜 때 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실장 했던 분이 있는데 김관진 장관, 김관진 실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걸 신청해서 구속적부 심사를 변호인이 체포 저기 뭐야 뭐 기무상가 모 사건으로 이제 다시 구속이 되니까 이걸 변호인이 구속적부 심사 청구했는데 신광열 부장이 풀어줬죠. 구속적부 심사 인용해가지고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무에서 야 이게 구속적부 심사가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체포적부 심사는 잘 활용하지 않지만 구속적부 심사는 그래도 꽤 활용하는 편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가 심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체포구속영장 발부한 법관은 심사에서 배제해야겠죠. 자,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냥 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원에 판사가 5명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은 뭐 출장 가고 현재 체포구속영장 발부받은 법관하고 나머지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뭐 법원의 실무 문제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했어요. 이것도 구속적부 심사도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국선 변호인 선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국선 변호인 선정한다는 건 뭐다? 이거는 선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없어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구선 변호인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구선 변호인 선정은 누구한테만 체포적부 심사를 할 때만 적용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국선 변호인 임무가 거기서 끝나지만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언제까지 간다? 1심이 종결될 때까지 1심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국선 변호인 선정한다는 건 체포 적부 심사를 받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변호인은 체포 구속영장 청구서라든가 뭐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 쭉 열람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법원의 심사인데 법원은 청구서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요. 자, 그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사경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신문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신문 기일날 피의자를 출석시킵니다. 피의자 출석은 절차 개시 요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변호인, 청구인 등은 출석해야지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자, 심사를 이게 48시간 내에 하는데 자, 이렇게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역시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하면은 이 신문을 하면 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역시 법원 사무관이 구속 적부심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얘는 315조 3호. 그러니까 311조가 아니에요. 법관이 작성했다 가지고 311조가 아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증거 파트 가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315조 3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 서류, 특징 상황 문서로서 이렇게 인정된다. 증거 능력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법원의 결정인데 이게 옛날에는 구속촉구 심사를 청구를 해요. 피의자가 변호인 통해서 청구해버리면은 검사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기소해버려. 자, 얘가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했죠. 신문을 언제 한다? 신청 후 48시간 내에 뭐요? 신문을 해. 그럼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구속촉구심사 청구해버리니까 구속촉구심사 청구해버리니까 검사가 어떻게 해요? 검사가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리고 공소제기해버리니까 피고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피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원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도 있냐와 관련돼 가지고 심사 청구 후에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어도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법조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검사들도 나름대로 옛날에 잔머리 썼는데 다 막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의 개정으로 구속적부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전격 기소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214조의 2 사항 2문에 이렇게 규정해놨으므로 신청을 했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해가지고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법원이 이 신문을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석방 결정을 하면 그건 석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격 기소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법원의 결정은 뭐예요? 법원이 24시간 내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에는 자, 이유 없다. 기각 결정이거나 이유 있다. 석방 결정, 인용 결정. 그다음에 인용은 해주겠는데 약간 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알겠다 가지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법원의 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각 결정, 인용 결정, 그다음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뭐요? 얘네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피의자가 저 재판장님 나 저기 돈 내고 내가 돈 내는 조건을 할 테니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만 있고 청구한 다음에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사항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 요거 앞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법원의 결정을 해놓고 여기 보면 기각결정, 석방결정 있는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을 약간 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법원의 결정하고 같은 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은 뭐다 아까 기각결정, 그다음에 석방결정, 뒤에 있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 이게 세 가지다. 편제상 좀 다르게 편제를 하는 것뿐인데 법원의 결정은 세 가지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유 있는 경우, 이유 없는 경우 당연히 기각결정하겠죠. 이런 경우에 기각결정을 한다. 근데 간이 기각결정도 가능해요. 아예 이 자체가 이거는 이제 자기 뭐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이다. 그런 경우냐 간이 기각결정도 가능하다. 자, 이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불가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으면 석방 결정을 하고 석방 결정은 석방 지휘가 필요하므로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 시 효력 발생하고 역시 항고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은 일반적인 결정인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불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항고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뒤에 보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해요. 근데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피의자 보석이라 그래가지고 피의자한테도 보석 제도를 이용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앞부분에서 봤던 것들과 다르게 항고가 가능하다. 불법 신청으로 항고가 가능하다. 그거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체포적부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다? 구속적부심사에서만. 여기 체포된 자는 제외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다. 종래 보석제도. 현재 보석을 피의자에게 확대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석은 아까 뭐라 했어요? 피고인한테 인정되는 권리였는데 이 보석을 돈을 내고 풀어내달라고 하는 그런 피의자한테도 그런 권리를 보장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의자 보석 제도다라고 얘기도 해요. 실무에서는 뭐. 근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 이 보석 청구가 아닌 적부심사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부심사를 아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거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부 심사를 청구하면 이것에 대한 청구의 결정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 기각 결정, 인용 결정,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라는 거 하는 그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석은 보석을 직접 청구하는데 이거는 보석 같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석방 결정이 있으므로 필요적 보석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석방 결정이 난다는 점. 그다음에 보증금 납입만 석방 조건이 된다. 보석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보증금 납입만이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보석과의 차이점도 일부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가 피의자 보석으로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피의자 전체가 아닌 여기는 이게 보석은 모든 구속된 피고인한테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건 뭐요? 모든 피의자한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부심사 피의자,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한테만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의 적용 범위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및 청구 후 전격 기소된 피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한 사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직권재량인데 피의자의 청구권,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 피의자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피의자 청구권은 뭐가 인정되냐? 그냥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자체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보석을 원해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직접 청구하는 건 불가하고 적부심사의 청구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의 제외 사유로는 증거인멸에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기타 관계자들의 신체를 위하거나 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부라는 건 보석의 규정을 준용해요. 보석에서 이제 보증금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고 범죄의 성실상 피의자의 보석을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 된다. 피의자의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이행 불가능한 보증금 산정 불가능하다. 정확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죠. 피의자의 잔정 불가하다. 피의자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 주거 제한, 법원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에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항고입니다. 자, 불법 방법인 항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일반적인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기각 결정하고 인용 결정에는 항고가 불가하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항고는 통상징역은 불가하다. 그러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는 뭐냐? 이거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석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석 보면은 보석에서는 항고가 허용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소 후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가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는 것이 균형이 맞다. 그러면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서 가능하니까 이런 의미 정도로 파악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포 구속 적부 심사와 관련돼가지고 재체포나 구속이 제한인데 왜냐면은 이 체포나 구속 적부 심사는 뭐라 할수 할까요? 이거는
영장에 대한 항고심의 성격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인용이 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으로 됐다. 그럼 뭐요? 그는 구속영장에 체포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실효됐기 때문에 다시 그 체포나 구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고, 통상의 석방 결정 같은 경우는 도망이나 죄증인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로 재체포 재구속 불가하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뭐 이런 게 재구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포 속된 자에 걸리면 마지막으로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보증금 등의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아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보증금 납입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만이에요. 다른 조건은 못 붙여. 부가적으로 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보석은 뭐다?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또 재밌는 게, 아까 앞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구속 촉구 심사는 뭐요? 구속영장의 효력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보석은 뭐다?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집행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와 보석은 또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보면 될 것 같고,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그러면 이제 구속 집행정지임으로 보석 취소 시 영장 효력을 부활시킨다. 피고인만이 대상이다. 뭐 취지는 석방하되 보증을 조건으로 출석을 확보함으로써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고 뭐 방어권 보장에도 충실하다 한다고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거의 뭐 활용되지 않는 게 보석제도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습 나가보면 알 겁니다. 뭐 그런 제도가 바로 보석제도다. 그리고 왜 그러냐?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필요적 보석이에요. 피고인이 신청하면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해줘야 돼요. 필요적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원은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여기 제외 사유가 있는데, 이 제외 사유가 없는가? 보석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제외 사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 여부 결정을 하는데, 자, 제외 사유가 광범위해 가지고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자,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인 건 다 안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누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안 되고, 증거인멸 안 되고, 도망의 우려 안 되고, 주거불명령 안 되고, 피해자가 이런 거 안 된다.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법원은 이런 제외 사유를 들어가지고 보석 허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심지어 법원은 뭐냐? 보석 신청을 하면은 심리도 안 열어요. 실무에서는. 내가 보석 신청했다. 보석 신청하면 실무에서는 보통 보석 재판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보석 심리 재판을. 보석 심리 기회를 열어야 되는데 심리 기회를 잡지도 않습니다, 보통. 자, 내가 1심에서 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에서 항소심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소심 변호사가 바로 보석 신청해주면은, 보석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내고 한 3개월 있다가 항소 첫 번째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잡힐 때까지 보석 심은 안 합니다. 그냥 1회 공판기일 열릴 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실제로는 거의 잘 활용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자, 근데 공소장에 기재된 죄를 기준으로 하고 법정에 기준한다. 근데 필요적 보석이 원칙인데 예외는 또 뭐냐? 예외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지만 임의적 보석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해당함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뭐요? 청구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자기들 직권에 의해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때 물어보니까 그 전관 예우에 하는 애들이 보석 신청하면 받아주고 전관이 아닌 애들은 안 받아주고 뭐 이런 실무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뭐잘 활용되지 않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 저기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임의적 보석은 청구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권에 의해도 가능해요. 그러므로 보통 구속 기간이 1심에서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구속기간이 지나면 얘를 석방해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돼. 근데 그 경우에 법원이 뭐라 하느냐? 구속기간이 만료돼 가면은 거의 한 5개월, 15일쯤 돼가지고 보석을 해줍니다. 임의적 보석으로, 직권으로 임의적 보석하면서 각종 제한 조건들을 잔뜩 달아놓고 보석을 하죠. 그 옛날에 이명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 나왔는데 다시 구속됐던 거죠. 다시 이제 형이 확정돼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지만은 임의적 보석을 보충하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거의 뭐 이상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청구권자는 뭐다? 청구권자는 여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쭉 가족 고용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청구는 언제 할수 있어요? 기소 후에 심급 불문하고 확정 전이면 돼요. 기소 후에 확정 전이면 가능하고 뭐 상소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법정 구속 당하면서 그때 항소심 뭐 항소장 내고 바로 보석 신청해도 돼요. 실무에서 보면 경제범죄 뭐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항소심에다가 신청한다 그러는데 보통 신청해도 항소심 열릴 때까지 보석 심리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신문은 누가 하냐? 수서법원이. 이 수서법원은 뭐요? 재판을 한 법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1심에다가 따른 1심 법원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심 법원에서 선고했는데 선고하면서 했다. 그러면 1심 법원에다가 항소장 제출하면서 보석 신청하면 1심 법원은 심리 안 하고 항소심으로 넘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보석 청구 시 법원의 지체 없이 구속된 피고인은 신문하여야 해요. 근데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뭐 재량사항이다 거의.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의무가 아니고 검사 의견에 기속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실무는 안 그렇다. 자, 이제 인용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 그다음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보석 허가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 불가하고 보통 항고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항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석의 조건. 아까 우리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보증금 납입 조건이라고 하는 그 사유 하나만 그 조건 하나만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석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보석 조건 중 하나 이상 설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약서를 제출해라, 약정서, 서약서나 약정서를 제출해라. 그다음에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석 보증서, 그다음에 뭐 출국 금지 서약, 뭐 피해 금액 공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근데 보증금은 이제 보증서 납입 보증서로서 보증금에 가름해가지고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석 조건도 변경 가능하고, 자 보석 집행은 재밌는 게 재밌다? 말이 이상하지만 보석 집행은 선이행 후석방이에요. 조건을 나왔으면 그 조건을 먼저 선이행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석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을 납입한 다음에 보석을 해주겠다. 그럼 보증금이 1억이다. 1억 내야 돼 빨리. 옛날에 뭐 이명박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뭐 2억인가 그랬죠. 1억은 현찰로 내고 1억은 저기 뭐 보험료과는 내야 된다. 그럼 빨리 가서 보증금 받아오고 1억 현찰로 납입해야지만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관련돼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석의 취소와 실효를 해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보석도 역시 취소나 뭐 실효가 가능하다. 그럴 때 보석 취소는 검사 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뭐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여기 관련된 내용은 쭉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어떠냐? 보석이 취소되면은 재구금 시 재구금한 날부터 구속 기간의 잔여 기간이 진행돼요. 왜냐면은 구속 촉구 심사는 구속영장이 날아가는 거지만 이 보석은 뭐라 했어요? 구속영장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잔여 기간이 진행된다. 근데 뭐 보석의 실효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당연히 효력 상실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 확정 시까지 보석의 효력은 계속 지속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실효와 관련된 내용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가 있는데 법원은 보석 취소 시에 보석을 취소하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취 가능합니다. 뭐 일부 할 건지 전부 할 건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자, 그다음에 보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 시에는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납입조건부 관련돼 가지고 납입자의 청구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체포 구속된 자의 관련 중에서 보석제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주원 교수님 책에 있는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속족부 심사 통상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각 인용 결정하는 거,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이제 석방하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보석제도 잘 보면 주체 적부심 재판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수서법원에서 한다. 피의자 피고인, 자 계속 여부, 그다음에
필요적 보석 의무, 그다음에 임의적 보석이 재량이다. 여기 보면 절차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는 직권이고 나머지는 청구다. 그러니까 청구나 직권이 가능하다. 재밌는 거는 신문을 보면 적부심사에서는 신문을 해요. 아까 봤지만은 청구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 보석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안 해. 안 하는 게 뭐예요? 실제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소송기초 54조 2 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실무에서는 거의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불법 관련돼 가지고는 보통 항고로 가능하다. 여기 뭐 보증금 납입 조건부와 보석은 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영장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여기는 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면 취소되면 어떡한다? 부속 취소 결정하면 재구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같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속 촉구심사 청구까지 보석까지 봐가지고 대인적 강제 처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마쳤습니다.